안녕하세요. 올린더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29% 상승했고 나스닥이 0.29, 그 다음에 S&P 500도 0.42% 상승했는데 러셀만 0.42%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침장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오후장 가면 갈수록 좀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자,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은 장이 좀 강한 모양이 있고, 자, 다음 주에 있을 실적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루 동안 맵을 하나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쪽이 조금 또 왔다 갔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엔비디아, AMD,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어프라임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은 좀 샌디스크 마찬가지로 조금은 상승되었고, 자, 소프트웨어 이쪽은 조금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경비가 효율적으로 되면서 올라갔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 아무래도 저평가, 그 다음에 충분히 주가 자체가 반등할 수 있다. 자, 그런 그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으로 좀 매기가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은행주라든지 이쪽, 그 다음에 일단 인더스트리얼 이쪽도 상승세가 있었다. 요번에 다른 것보다는 지금 빅테크들이 있죠. 애플이라든지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이 큰 폭에 오르진 못했다. 좀 보합을 나타냈고 나머지 종목들이 좀 올라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S&P 500과 더불어서 헬스케어 쪽이 좀 많이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크놀로지 좀 소프트웨어 쪽이 좀 많이 또 하락이 됐죠.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헬스케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이 하락이 됐고, 은행주 좋았고, 그 다음 컨슈머 시클이나 이제 에너지 이런 쪽은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일단 반도체 쪽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11개 섹터 중에서 2개만 일단 하락했는데 헬스케어하고 인더스트리얼 이쪽만 좀 많이 하락했고 나머지는 다 상승했다. 자, 그 중에서도 컨슈머 디펜스 있죠. 자,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좀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크놀로지는 약간만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0.42% 상승하면서 7,575를 기록하면서 거의 뭐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쌍바닥치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고, 뭐 다음 주에 또 실적이 나타나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박스권이 되고 있는데 계속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높아가고 있죠. 박스권이 있지만은 계속 쌍바닥을 치면서 저점을 높아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가는 가운데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EPS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주가는 한 번 더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하실 필요 없고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많이 빠진 종목들만 우리가 계속해서 담아서 좋은 종목들은 들고 가야 될 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스닥도 상당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쌍바닥 치고 다시금 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조금 오늘 장에서도 다시금 0.29%가 상승하면서 좋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자, 다우 역시도 일단 좋은 가운데 있고, 자, 러셀만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0.11% 하락 상승했지만 뭐 75불대 나쁘진 않았고, 자, 10년물 금리도 오늘 장에서는 약간 올라왔지만은 뭐 크게 문제는 없었다. 4.5 정도를 기록하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가지 않으면은 주가 자체가 달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를 하나 비교할 것이 있는데, 저 왼쪽에 있는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 차트다. 이거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자, 마이크론 차트가 요게 9시 반부터 이제 시작할 때 있죠. 요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 동안에 5분봉입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좀 하락했다가 다시금 반등했죠. 하락했다가 반등되고 그 비슷한 모양이 있다가 아침 좀 계속해서 올라가 있다가 계속해서 하락돼 장막판에 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죠.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마이크론이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좀 비슷하게 따로 국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큰 폭에 좀 올라가고 그다음 얘는 큰 폭으로 떨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ADR을 상장했지만은 아직까지도 뭐 크게 일단 변환된 것은 없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의 주도주 역할하고 있는 지금 이제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좀 박스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방향을 완전히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가운데 있고 저기 뭐 헤드 앤 숄더도 될 수 있겠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쌍바닥을 치면서 다시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합이 되면서 옆에서 눕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ASML하고 지금 이제 TSMC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향 없이 좀 옆으로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있죠. 그다음 방향을 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적대적 행위 속에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의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일단 기업의 실적 시간이 돌아오고 있죠. 그다음 실적이 좋다면은 주가는 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과 시작과 6월의 주요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다시금 크게 고조될 조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다음 주 시작되는 기업 발표 시즌에서 2분기 연속으로 20% 이상의 수익 성장률을 기록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이는 투자자들에게는 주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인상적인 성과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BMO 캐피탈 같은 경우에서 이번 주에 S&P 500의 전년 대비 수익률 대부분이 주가 수익률 그 P 레이쇼의 상승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증가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익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지, 자, 심리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P 레이쇼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최고점을 경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야드니도 마찬가지죠. 크로징 벨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자, 강세장은 지금 이제 P 레이쇼를 P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실적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주가가 지금 약간의 조정 기간이 있는데 결론은 이익이 올라가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 수익하고 주가 수익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EPS를 본다면 되겠죠. 그래서 2016년도 지금 5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닝 있죠. 이익 자체, 그 이익 자체를 본다면 수익 자체가 S&P 500의 퍼포먼스의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올라가고 있죠. 주가 수익 비율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은 것이 결론은 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익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닝 자체가 90% 이상이 되고 있으니까 P 레이쇼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만큼의 수익의 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는 이익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익률의 거의 100%가 기업의 이익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랜 기간 시장 조사를 해온 한 기관은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8,250까지도 오를 수 있다 했는데, 현재 수준에서 10%가 더 상승한 수치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S&P 500 지수는 이미 연초 대비 11% 가까이 상승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발표될 대형 은행들은 최근에 활발한 인수합병을 고려해 볼 때 자본시장의 견고한 상태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CD, 그다음 골드만, 그다음 웰스파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수요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SML하고 TSMC 이것도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또 지금 이제 SMH 이런 것들이 또 주가 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주에 일단 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특별히 TSMC가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수주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하고 앞으로 일단 설비 정설이 얼마만큼 될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달려서 시장을 내다볼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금리 전망이겠죠. 향후 수익은 금리 추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금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의 휴전 종료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다시금 상승하면서 또 가격의 압박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서 좀 커지고 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금리가 좀 많이 뛰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투자자들은 유가 급등을 일회성 인플레이션의 전가 현상으로 여겨왔지만은 워싱턴과 테헤란 간의 적대 행위의 재개로 인해서 가격의 압박이 장기화될 경우는 이러한 전망은 좀 뒤집힐 수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급격하게 싸움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시적인 확산인지 아니면은 악화인지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6주 동안 확산세가 간헐적으로 나타났지만은, 자, 만약에 악화가 된다면은 시장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때문에 이건 유가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요일에 트럼프가 이란이 협상을 위해서 전화했다고 밝힌 후에 주가 자체가 조금 상승하면서, 또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한 행정부 관계자가 양국이 기술적인 회담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힌 후에 유가가 약간 다운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된 물가 상승률 데이터나 물가 상승 압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을 갖다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자, 팩세스의 컨센서스에 따르게 되면 6월에 CPI는 연율 3.8%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5월에 4.2%보다 낮은 수치가 되고 있고, 자, PCE 같은 경우는 0.2에서 0.2로 조금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월에 도매물가지수 PPI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수요일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가 0.2% 하락,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에 있어서 도매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상승한 바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자체를 본다면 뭐 요 정도만 나와준다면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인플레이션 결과를 놓고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연준에서 KBOC 의장이 이야기했던 가족 싸움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지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케빈 호씨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나타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바꿔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265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각 후에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첫날 주가가 14% 급등하면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SK 하이닉스의 요즘에 주가 자체가 한국에서의 주가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증가세가 좀 상승세를 잃은 가운데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DR 주가는 공모가인 149달러를 훨씬 웃도는 170달러에 거래가 시작되면서 ADR은 서울 증시에 상장된 주식 대비해서 약 17%의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한국 주식을 ADR로 전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투자자의 관심은 상장 자체를 넘어서서 이미 확산되고 있는데, 규제 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게 되면 주요 ETF 운용사인 다일렉션과 프로쉐어즈를 포함한 최소 10개 펀드 운용사가 SK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 직후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추종하는 개별 종목의 상장지수 ETF를 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상장에 대비해서 마이크론 옵션 거래에서 유리한 유치를 확보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스프레드 거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옵션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저 옵션 해가지고 이제 남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여기 있는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신생이 되니까 자금 자체가 아무래도 SK 쪽으로 많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같이 올라가는 거지. 예, 요거는 올라가고 얘는 죽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더라도 삼성이 올라가고 SK 하이닉스가 같이 가는 거지 한 명을 가고 한 명은 완전히 낙오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얘가 올라가면은 남다른 애들이 다 같이 간다. 샌디스크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간다는 그런 개념에서 만약에 마이크론이 좀 떨어진다면 그게 매수 관점이지 여기서 뭐 옵션 거래 이런 것들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한 SK의 최태원 회장이 나와서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많은 메모리 칩이 아무래도 에이전트 AI 로봇에서는 필요하다. 자, 그 이야기도 했죠. 자,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가가 177불 때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종가는 168불 때 일단 끝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많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좀 많이 떨어지면서 또 거래가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는 메모리 가격과 자본 지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PC라든지 그래픽 D램의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2020년도 3분기에 PC의 D램 가격이 있죠. 평균 판매 가격이 전망치가 15에서 20% 상승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기존의 전망치는 3에서 8%인데 엄청나게 올라갔죠. 한 5배 이상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3에서 지금 이제 15니까 그 정도 되고 있고 그래픽 D램 역시도 지금 15에서 20%가 상승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서브라든지 HBM의 시장은 호조를 띄면서 D램의 평균 판매 가격 역시도 2016년도 3분기에 13에서 18%로 상향 조정되었다. 특별히 HBM의 평균 가격이 2010년도 3분기에 8에서 1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이건 메모리의 프라이스의 아웃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망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2016년도 지금 이제 3분기 때 올드입니다. 올드하고 뉴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PC도 있고 서버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그래픽도 있고 컨슈머 디램도 있는데 토탈 디램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2020년도 3분기 때에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디램이 한 8에서 한 13% 정도 예측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는데 실질적으로 뜯어보니까 지금 이제 13에서 18%로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HBM 같은 경우는 8에서 13%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옛날 때보다도 훨씬 더 가격이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4분기 때를 비교해 보면 4분기 때는 뭐 크게 일단 달라진 건 없는데 요거 자체만 올라가고 있죠. PC DRAM 자체만 3에서 8% 정도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낸드 있죠. 낸드 플래시 본다 하더라도 2020년도 3분기 때가 8에서 13%인데 이번에 새로 이때 전망했던 것이 10에서 15%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 그림 하나 보시긴 11개 클라우드의 공급업체 중에서 토탈 캐시 캐펙스 있죠. 그것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010년도에 모건 스탠리 자료에 따르면은 632까지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캐시의 일단 캐펙스는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인공지능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HBM 가격이 2027년도까지 2배로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구조적 용량 제약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고도역폭 메모리 HBM 가격 자체가 2017년도까지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디스타임즈에 따르게 되면은 차세대 HBM4의 가격이 기가바트당 2달러에서 2010년도 하반기에는 4에서 5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가오는 가격의 급등에 있어서는 HBM4의 극도로 복잡한 제조 공정을 반영하고 있는데 HBM4 같은 경우는 생산 주기가 4개에서 6개월 달할 뿐만 아니라 초기 생산량도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더욱이 HBM의 생산에는 표준의 DDR5 DRAM보다는 웨이프 용량이 3배나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기존 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총 매물 물량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대형 업체들이 1등급 AI 고객사와 3에서 5년 동안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세계 공급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의 압박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디스타임즈는 이러한 전용 계약과 급증하는 HBM의 할당량을 고려해 볼 때 2027년도까지 전 세계 D램의 총 생산 능력의 절반이 소규모 구매자에게는 완전히 배제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죠. 가격이 더 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아키텍처가 HBM4의 파이프라인을 공격적으로 가속하는 가운데 메모리 업계의 거물들은 표준의 서브 메모리와 관련해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상충 관계에 직면돼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일부 공급업체의 경우는 80%를 넘어선 DDR5의 수익률 급증으로 인해서 칩 제조업체들은 기존의 D램에서 HBM으로 생산 라인을 전환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가격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주 메모리 관련 주식에 강력한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더욱벌이 그로 인해서 AI 메모리 관련된 대규모 투자 열풍이 지속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술 대기업들이 인프라 투자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그런 시장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것보다는 AI 하드웨어는 2027년도까지는 근본적인 공급 부족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따라서 공급업체들은 2010년도 말 계약 협상에서 절대적인 가격 협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가전제품의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공급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애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요인이 아닌 기업의 실적이 향후의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금융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JP모건을 시작으로 해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SML이라든지 그 다음에 있을 TSMC 이런 것들이 또 수요일 목요일 날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런 전망치들이 시장을 주도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면서 시장 자체는 다시금 압박을 받았지만은 바클레이 입장에서 본다면 안정적인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을 시장을 지탱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향후 몇 주 동안 2분기 실적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고 유가가 5월 고점 이후에 지수상에서 한 30% 하락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하락세가 너무 빠르고 과도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현재 불안정한 평화 이런 것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비용이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게 지지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반도체라든지 기술주의 하락세를 일단 지적하면서 헤지펀드, 추종펀드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투자액을 줄이면서 거품을 일부는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실적이 향상되면 주가는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지수 변동성이 비교적 잠잠해졌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시장의 분산도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또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자, 높은 포지션이란지 미 이란 간의 갈등 지속, 인공지능 및 반도체의 거품 우려, 연준의 정책, 유동성 상황,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실적이 받쳐주면은 크게 문제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촉매자다. 2분기 실적은 가격 변동과 펀더멘털을 다시 연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시장이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짓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적의 우위가 더욱더 집중하셔야 된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자료 하나 보시게 되면 이건 모건스탠리에서 오늘 자료 엔비디아에 관해서 나타났던 자료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이퍼스케일러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킹과 CPU가 지금 이제 유효 시장을 넓혀주면서 여전히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공간과 전력 그리고 지정학적 요소가 의사결정의 핵심이 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소브리란지 네오클라우드 부분이 다른 부분의 성장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핵심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가치 기반의 투자자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동종업계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의 격차를 해소하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이에 반해서 자, 반도체 부분은 비중 확대라든지 최선호주 탑피크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진짜 급등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언론 헤드라인에서 메타의 최신 AI 모델인 뮤즈 스파크 1.1, 그 다음 유로 개발자의 모델로 전환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진짜 상승 이유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메타의 인프라 기반의 계산 방식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835의 목표 주가를 재확인한다. 매수 등급을 주면서 자, 오랫동안의 메타의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 예산에 대해서 우려해 왔는데 AI 구축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전력, 데이터가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자,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회사 내부 매부에 따르게 되면 메타는 단순히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 이렇게 비용이 많이 줄어들면서 가져가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기가와트 규모의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서 메타는 2010년도, 2017년도에 걸쳐서 14기가와트의 컴퓨터 용량을 추가적으로 계획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16년도 현재까지 1기가와트를 구축했고, 자, 하반기에 5.5기가와트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 그 다음 비용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메타가 이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가와트당 4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지만 내부 분권에 따르게 되면은 메타의 예상 자본 지출이 1,450억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비용은 기가와트당 220억 달러에 지금 현재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절반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450달러 이상.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고객들에 보낸 사안에 따르게 되면 해당 메모에 언급된 2010년도 용량의 증가가 6.5메가와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2.6기가와트에 훨씬 웃도는 수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메모에 나온 2010년도 용량의 추정치가 조금이라도 정확하다면 메타는 상당한 비용 절감을 통해서 메가와트당의 용량 비용을 갖다가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낮췄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메타는 월가 예상 비용의 절반 정도의 인공지능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비용 절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개월 동안 메타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 즉 AI 투자가 명확한 ROI가 없이 현금을 낭비할 것이다. 자, 그것이 가장 큰 주제였죠. 그런데 메타가 기가와트당에 300억 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AI 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면은, 자, 이는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메타는 기가와트당에 300억 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메가와트급의 AI 용량을 갖다 구축하는 것이 아마존과 구글의 연간 클라우드 매출의 추정치인 기가와트당 100억에서 160억 달러 또는 최근에 스페이스X의 용량 계획 기가와트당 400에서 500억 달러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GPU 구매를 보완하기 위해서 코드명 아일리스인 맞춤형 칩 생산을 가을부터 시작할 계획이 있다.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일리스 생산이 가을에 시작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비용 절감은 원인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비용의 효율성은 이미 자연스럽게 실현되고 있고, 자, 칩 로드맵을 본다면 미래를 위해서 추가적인 이점일 뿐인데,
2027년도까지 6개월마다 새로운 맞춤형 칩을 출시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주요 파트너가 아무래도 브로드컴하고 TSMC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단연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진행 상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좋은 점이 있어서 자, 메타가 지금 급등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단 인프라 경제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메타가 단순히 오픈 AI를 따라잡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투자한 게 아니라 초효율적인 그런 수집 통합형의 AI 공장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이제 월가 깨닫고 있고, 메타는 예상되는 생산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자체 칩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 그래서 막대한 자본 지출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낸 가장 큰 난관을 좀 극복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주가가 이제 큰 폭의 급폭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이들 종목들은 과거에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준 이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든지 스냅온, 그 다음에 시즌 파이낸셜,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이런 회사들은 EPS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회사가 인투이티브 서지컬인데 이건 로봇팔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89%의 확률로 뛰어넘으면서 1위를 차지하면서 2.58%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BMO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로봇 수술 시스템 제조업체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위 의견으로서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해당 기업을 갖다 업계 최고의 종목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회사의 데이터 기반의 경쟁 우위 강화, 시술 건수 증가, 그리고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의 활용도라든지 매출, 데이터의 축적 주기를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DB5 업그레이드 주기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고, 자, 그로 인해서 실수 건수는 새로운 전문 분야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또한 반복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면서 수익 흐름은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은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고 반복 매출 증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데이터 축적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을 정당하고 있다.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자, 그만큼의 성장이 따라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35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9명이 스트롱 바이고 15명이 바이, 10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평균 가격은 567불로서 상승폭이 한 40%나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두 번째 종목은 모건 스탠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상치를 80% 확률로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1%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2분기에 주당 순이익의 전망치를 2.71달러에서 2.81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목표 주가를 250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 한 12%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모건 스탠리 자산관리 부분의 성장, 트레이딩 부분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아시아 지점의 실적 이런 것들이 상향 조정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산의 증가세라든지 채권, 외환, 상품 거래 부분에 있어서의 독특한 성장, 잠재력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모멘텀이 지속되는 경관 아시아 사업 기반을 고려할 때 이번 실적이 발표돼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래 실적의 기대치를 고려해 보면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을 보이는데,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과거 기준의 P 레이쇼로 봤을 때는 12개월 기준으로서 28배 정도 되고 있고, 미래 기준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개월 기준으로서 21배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스프레드가 주로 높은 실적 기대치를 반영한 것이고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주가 수익 비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P 레이쇼를 갖다가 이게 과거 기준이고 이게 미래 기준이죠. 이게 차이가 일단 스프레드가 많이 나타났다고 해서 아무래도 이게 증가가 많이 있다, 자,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셋에 따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P 레이쇼 차이가 이처럼 큰 경우는 2000년도 같은 극단적인 시장 상황을 제기하는 상당히 드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1년 동안의 기업 실적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실적 부진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렇게는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분기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면은 기업들이 이런 높은 수익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실적 발표와 함께 향후 전망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레드가 보여준 것 자체를 본다면 주식이 싸지 않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의 스프레드는 시장의 밸류에이션의 근거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미래 수익 성장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다문다란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두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 계산에는 분자는 동일하고 결국 차이는 수익의 차이다.
그래서 last 12 months 좀 과거 기준하고 new 12 months 이건 미래 기준의 수익의 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상 수익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는데 스프레드 자체가 경고 신호는 아닐 수 있다. 중요한 질문은 월가의 수익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지 여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간단한 대수 계산을 통해서 스프레드가 지금 예상 수익성의 성장률을 갖다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척도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론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이익의 성장이 많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스프레드가 넓어진다는 그 자체가 기업의 가치가 향후 1년간 기업들의 실적에서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결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P하고 E가 있죠. 요건 일단 지금 이제 과거 기준, 레스트 기준, 과거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요거 자체는 지금 이제 뉴 기준이죠. 요거는 이제 미래 기준이다. 자, 아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해서 요게 지금 이제 28 정도 되고 있죠. 28 정도 되고 있고. 요거 자체가 2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21이 됐다는 말은 이거 자체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분모가 늘어나니까 28보다는 21이 많이 그렇게 좀 줄어들었다는 배수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그래서 이익이 증가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고 스프레드가 넓어질 수 있는데 자, 이익의 관건이 어디 있느냐?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번 2분기 실적도 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스프레드 자체가 애널리스트들이 단기적으로 이례적으로 강력한 수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단기적인 수익 추이에 대해서 종종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높은 수익이 무한정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것이 무한정 지속되면 좋겠는데 자 그렇게는 보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자, 또한 BTIG 같은 경우는 주요 반도체 주식 지수가 불길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자은행 BTIG에 따르게 되면 반도체 주식의 주요 지표가 기술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최대 17%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30일 거래일 동안에 15번이나 3% 이하로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목요일에도 상승 마감했는데 50일과 20일 이평선보다는 높았지만은 20일 이평선보다는 낮았다. 중간에 뭐 걸쳐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큰 폭의 상승세 이후에 나타난 이러한 변동성은 조정이 임박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30일 기간 동안에 3% 이상의 변동이 15일 연속 나타나면서 200일 이평선 위에 머무는 경우는 1999년 2월과 3월, 2000년 2월과 7월 뿐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면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99년도에는 너무 이른 신호였지만은 95년, 97년, 2000년, 2020년, 2024년도에는 10%, 17% 이상의 급락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였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변동성이 그렇게 커지게 되면은 좀 위험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단지 기술적인 분석만 가지고는 좀 말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러셀 2000을 살펴보게 되면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주식의 3개월 상승률이 지금 이제 104.4%가 되고 있고 이거는 2000년 2월에 닷컴버블 붕괴 직전의 상승률 96.6%보다 더 높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최근에 급등세와 관련해서는 자, 해당 그룹의 전망에 대해서 더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평균적으로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의 성과는 여전히 양호하고 있고 3개월 평균 수익률 7%, 6개월에 평균 수익률 15.4%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바탕이 어디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닷컴 버블 때는 정말로 버블로 올라온 거고 지금 현재 104%가 올라온 것은 이익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지. 아무래도 이렇게 특별하게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서 주가가 지금 위험하다. 자, 그런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일단 거래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규 주식의 유입 자체가 큰 변동을 촉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새로운 공급량 발표로 인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UBS 트레이더들도 비슷한 의견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우리가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